재미있게 잘 놀다가 와. 상간녀와 밀월 여행을 떠나는 남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웃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남자와 함께 호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의 남편이었죠. 마스터키가 작은 전자음을 내며 문이 열리는 순간 흐트러진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호텔 방을 나선 다음부터였어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서윤진, 올해 34살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꽃집 하나를 꾸려가고 있지요. 가게 이름은 제 손으로 직접 지은 윤슬입니다. 물 위에 잔잔히 부서지는 햇살처럼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붙인 이름이었어요. 저는 매사에 꼼꼼하고 한번 맡은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답답할 만큼 신중했고 좋고 싫음을 바로 드러내지 못해 속으로 사귀는 날이 많았지요. 그래도 제 신조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믿어주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며 살자. 그 단순한 믿음 하나로 34까지 큰 굴곡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강민석을 처음 만난 건 4년 전 봄이었어요. 대학 선배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잡아준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고 저는 우산이 없어 작은 처마 밑에 서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을 슬쩍 펼쳐주더군요. 어이구, 서윤진 씨 맞으시죠?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민석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제가 무슨 특징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저는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아유, 선배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꽃집 아가씨라 그런지 꽃보다 더 단아하고 예쁠 거라고요. 진짜 그 말이 딱 맞네요. 민석이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스르륵 풀렸지요. 민석은 중견기업 영업팀장이라 했고 말을 참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제 잔이 비기 전에 물을 채워주고 제가 추울세라 자기 외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주더군요. 저는 그 다정함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기 윤진 씨, 다음에 제가 그 꽃집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꽃 구경도 하고 윤진 씨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싶고요. 민석이 헤어지기 전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예쁘고 싱싱한 놈으로 골라서 한 다발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저는 수줍게 대답했지요. 그날 이후 민석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가게에 들렀고 반년이 지나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사람 하나는 잘 봤다며 흐뭇해하셨고 친구들도 저더러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적어도 한 달 전 그날 밤 그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한 달 전 새벽이었습니다. 민석이 거실 소파에서 잠든 채로 휴대폰을 두고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차에 두고 내린 제 가방을 가지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방을 꺼내려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블랙박스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며칠 전 새 메모리 카드로 갈았다는 게 떠올라 저는 무심코 이전 카드를 꺼내 가게로 가져왔어요. 저녁 영업이 끝난 가게 안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둘로 갈라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 오빠. 그 깐깐한 사모님은 오늘도 꼬물꼬물 그놈의 꽃집에서 밤새시는 거야? 오빠 외롭게 놔두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차 안가득 울렸습니다. 에이, 말도 마라. 걔는 머릿속에 꽃밖에 안 든 여편네야. 재미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 신경 꺼, 신경 꺼.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치, 그래도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오빠는 나랑 이러고 놀러 다니는 거 조금은 미안하지 않아? 여자가 콧소리를 섞어 물었습니다. 하하, 미안하긴 개뿔이 미안해? 나는 우리 예쁜 유리랑 꽉 안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 진짜야. 쪽?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고 저는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굳어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이상하게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민석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어요. 티를 내면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출근하면 저는 가게 문을 늦게 열고 그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한 여자가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와 민석을 태웠고 둘은 외진 식당이나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거래처 직원 오유리. 민석의 책상이 명함첩에서 본 이름이었지요. 화장이 짙고 웃을 때 입꼬리만 올리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유리의 신상을 알아봤고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참 입이 안 떨어지는데 그 상간녀라는 작자 말입니다. 처녀가 아니에요. 시집간 지 3년이나 된 유부녀라고요. 흥신소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유부녀라고요? 아니, 남편 있는 여자가 남의 가정을 깨요?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 번 더 굴려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 여자 남편 이름이 최태경인데 번호 하나 적어드릴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당장 주세요.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만나서 싹 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태경을 처음 만난 건 시청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단정한 안경,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서윤진 씨, 빙빙 돌리지 않고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제 아내랑 그쪽 남편분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 몇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꼴을 보고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요. 어설프게 화부터 내면 그 능구렁이 같은 것들이 발뺌하고 도망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태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지요. 맞아요. 선생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올가매야죠. 단 한 번에 절대 딴소리 못하게 숨통을 꽉 쥐어야 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칩시다. 두 남녀가 벌거벗고 한 침대에 뒹구는 그 현장을, 그 더러운 순간을 확 덮쳐버리는 겁니다. 태경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당장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 꼬리를 밟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태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쪽 남편 되시는 강민석 씨 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지방 출장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우리 집사람 오유리도 마침 그날 회사에 연차 휴가를 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나를 맞춘 거죠.
태경이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럼 그날 그 두 년놈이 어느 쥐구멍으로 기어들어가는지 그것만 알아내면 끝이네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헤어지기 전 태경이 처음으로 옅게 웃더군요. 서윤진 씨, 마음 굳게 먹으세요.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아까운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울 게 아니라 저것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바닥을 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태경의 그 말이 그 후 한 주 내내 제 등을 받쳐주었어요. 금요일 아침 민석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의 외투를 챙겨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여보, 짐은 다 챙겼어? 지방 출장길인데 졸음운전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응, 걱정 마. 일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올라올게. 아마 일요일 저녁쯤이나 돼야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래, 일요일 저녁이라 알았어. 아무튼 재미있게 잘 놀다가 아니, 일 잘하고 와요. 밤에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허허, 참.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하러 가는데 재밌긴 뭐가 재밌어? 아이고,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올 텐데. 나간다. 민석이 피식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저는 곧장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진 씨,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비싼 호텔입니다. 14층 1408호실. 제가 아는 직원 통해서 마스터키까지 전부 손을 써놨으니 당장 이쪽으로 오시죠. 태경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려왔지요. 네, 지금 당장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차 안 막히면 1시간 안에는 무조건 도착할 거예요. 거기서 봬요. 저는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태경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보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시죠. 방 잡고 올라간 지 1시간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멈추는 동안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복도는 카펫이 두꺼워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1408호 앞에 멈춰 섰을 때 안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 문짝 하나 열면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서윤진 씨, 마음 단단히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태경이 카드키를 손에 쥔 채 물었습니다. 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당장 문 열어주세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단단했지요. 태경이 카드키를 가져다 댔고 작은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침대 위 흐트러진 이불 사이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고 유리는 짧게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올렸지요. 야, 뭐야? 오빠, 저것들 뭐야? 문 잠갔잖아.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윤진아. 네, 내가 여길 어떻게... 아니, 이건 그러니까. 민석이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왜 그렇게 놀라? 눈깔이 튀어나오겠네. 그래, 강민석 과장. 피곤한 지방 출장 아주 뼈 빠지게 잘 다녀오고 있어? 저는 천천히 한 발 더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비즈니스, 그래. 사업차 호텔방에서 미팅 좀 하느라고. 이건 완벽한 오해야, 오해. 민석이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일으켰지요. 오유리 씨. 남편 놔두고 남의 남자랑 호텔방에서 미팅을 아주 화끈하게 하시네. 우리 참 오랜만에 얼굴 본다. 그치? 태경이 제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여보. 태경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유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길 왔냐고? 남편 속여가며 시퍼렇게 눈 뜨고 바람 피우는 마누라 잡으러 왔다. 왜? 내년이 벌인 더러운 짓거리를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태경이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한 번, 두 번 방안을 차갑게 비쳤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발치에 던졌습니다. 야, 강민석. 이 봉투 열어봐. 내 놈이 이 여우 같은 년한테 갖다 바친 내역서 싹 다 뽑아왔으니까. 떨지 말고 천천히 봐라. 우리 오늘 밤샐 시간 아주 넉넉하니까. 저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끌어당겼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카드 내역과 사진들이 시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제 안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침대 발치에 흩어진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들춰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지요. 저는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윤진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민석이 이불을 허리에 두른 채 침대에서 내려서려 했습니다. 옷부터 입어. 보기 흉해. 저는 짧게 말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유리는 시트로 어깨까지 감싼 채 태경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아니야. 이건 그냥 일 때문에. 유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일 때문에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야. 태경이 카메라를 내리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유리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필요한 건 다 찍었습니다. 나가시죠. 태경이 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민서가 짐 챙겨서 회사 기숙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알아서 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 저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진아, 한 번만 얘기 들어줘. 민석이 맨발로 카펫을 밟고 다가왔지요. 내가 그동안 카페 아니 가게 일에만 빠져 있어서 내가 외로웠다고. 너도 잘못이 있어.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잡고 있던 문 손잡이를 다시 놓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내가 가게 일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야. 저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민석이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변명했지요.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꽃 떼러 갈 동안 너는 뭐 했어? 내가 가게 마치고 너 와이셔츠 다릴 동안 너는 뭐 했어?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석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그 무릎, 나한테 꿇지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꿇어. 나는 더 들을 말 없어.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태경이 제 뒤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묵묵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옷장 문부터 열었습니다. 민석의 양복, 셔츠,
넥타이, 양말 한 켤레까지 모조리 꺼내 큰 종량제 봉투에 쓸어 담았어요. 세탁소에서 갓 찾아온 정장 비닐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비닐을 손으로 한번 매만져 보고는 그대로 봉투에 우겨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도 같이 빼냈지요. 짐을 모두 현관밖 복도에 내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눌렀습니다. 삑삑삑. 숫자가 바뀌는 짧은 전자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딱 한 줄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린 지 10분도 안 되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와 함께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 한복자 씨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진열대 위 꽃다발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남편을 한번 봐주지도 않고 짐을 내놔. 한복자 씨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게 안에서는 손님들 보세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저는 떨어진 장미를 줍지도 않고 카운터 뒤에 섰어요. 내가 지금 손님이 문제냐? 너 때문에 우리 민석이가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한복자 씨가 다시 한번 진열대를 흔들었지요. 민석 씨가 얼굴을 못 드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 때문이에요. 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윤진아,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민석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 나는 이제 너랑 말 섞을 일 없어.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인연이 정말.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이니 변호사니. 독하기도 하다. 한복자 씨가 가까이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한 번 실수가 1년이에요. 1년.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지요. 녹음하고 사진 찍은 거 다 있어요. 더 보여드릴까요? 제 목소리에 한복자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석아, 너 진짜 1년이나. 한복자 씨가 아들 쪽을 돌아봤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민석이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오세요. 두 분 다 나가주세요. 다음에 또 가게에서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게요.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 두 사람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 두었지요. 한복자 씨는 입을 한 번 더 때려다 결국 아들의 팔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비로소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렸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장미를 천천히 주워 화병에 다시 꽂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 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진 씨, 통화 괜찮으십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네, 마감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휴대폰을 어깨에 끼웠습니다. 유리가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재산을 절반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태경이 한숨을 짧게 내쉬었지요. 잘못한 사람이 재산을 가져가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쪽 변호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 전부터 제가 모은 돈까지 공동재산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태경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옅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민석 씨 쪽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 시어머니까지 끌고 가게에 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태경이 짧게 말했지요. 괜찮아요.
손님들 다 보내고 나서야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윤진 씨,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이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시죠.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대학 동기인데 가사 사건만 10년을 다룬 사람입니다. 태경이 신중하게 말했지요. 감사해요. 사실 저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태경의 그 말에 저는 잠시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네, 같이 가요. 끝까지. 저는 다시 휴대폰을 귀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게 안조명을 하나씩 껐어요. 마지막 등이 꺼지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의 저와는 어딘가 다른 얼굴이었어요.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요. 저는 가게 셔터를 천천히 내리며 다짐했습니다. 한복자 씨가 뭐라 하든, 민석이 어떻게 빌든, 유리가 어떤 변호사를 데려오든 상관없다. 저는 이번 일을 어설프게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한 번에 완전하게 다시는 제 인생에 발도 못 붙이게. 그 마음만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태경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 뒷골목의 조용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정수진 씨는 40대 중반의 단발머리 여자였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는 눈빛이 매서웠지만 말투는 차분했지요. 서윤진 씨, 증거는 잘 모아두셨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받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정수진 씨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대답했어요. 네, 보통은 한 번 걸리면 꼬리를 내리는데 회사 쪽에서 사람이 붙으면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정수진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지요. 회사 쪽이라뇨. 저는 고개를 들어 정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 직장에서 영업팀장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윗선에서 덮으려고 들면 쉽지 않아요. 정수진 씨가 펜으로 서류를 톡톡 쳤어요. 그 말이 며칠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민석에게 새 변호사가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수진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윤진 씨, 저쪽 변호사가 박세훈이에요. 대형 로펌 가사팀장. 정수진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요. 그런 사람이 왜 민석 씨 변호를 맡아요? 저는 가게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고쳐 잡았습니다. 민석 씨 회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의뢰했다고 들었어요. 박 본부장이라고 회사 쪽에서 일 커지는 거 막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정수진 씨가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본부장 씨가 직접 변호사를 붙여줄 정도예요.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쪽에서 서윤진 씨 병원 기록을 들춰봤어요. 정수진 씨의 말에 저는 잠깐 숨이 막혔지요. 병원 기록이라뇨? 저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3년 전쯤 우울증 진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의처증, 정신불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모양이에요. 정수진 씨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잠을 못 자던 시절 잠깐 다녔던 그 병원이었어요. 민석이 같이 가자며 손을 잡아 끌었던 그날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지요. 그 손이 이제 제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막을 거예요. 정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내용물에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잔액 통지서. 액수는 무려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저는 종이를 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었고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합쳐서 1억 8천만 원 맞습니다. 은행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지요.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도장도 찍은 적 없고 사인도 한 적 없어요. 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청서에 본인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자세한 건 지점 방문하셔서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석이었어요. 결혼하고 제가 인감도장을 한번 그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들어갈 집 계약서 때문이라고 했었지요. 그때 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그날 밤 민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우편물 받았지.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저는 짧게 물었지요. 내가 그랬어. 주식이 잘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었어. 민석이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윤진아, 잘 들어. 이혼 소송 취하해. 그러면 그 빚은 내가 다 갚아줄게. 민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비웃음 같은 게 섞여 들었지요.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소송 끌고 가면 저 빚은 내가 다 떠안아야 돼. 내 명의도 아니고 내 명의야. 내가 갚을 의무는 없거든. 민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도용한 거잖아. 사기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명할 수 있어. 내가 했다는 거. 도장도 사인도 다 너답게 흉내낸 거라 감정가도 쉽지 않을걸. 민석이 낮게 웃었지요. 저는 그 웃음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민석아, 너 진짜 이러는 거야. 저는 가까스로 물었어요. 내가 시작한 거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을 때 봐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어.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끊을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꼼짝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빙빙 돌았어요. 가게 보증금까지 합쳐도 메우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거실 한가운데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점심이 다 되도록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상하다 싶어 휴대폰으로 가게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윤슬 꽃집, 위생 상태 진짜 심각해요. 꽃다발에서 벌레 나왔어요. 사장님 태도도 별로. 다시는 안 가요. 포장지에서 곰팡이 냄새 났어요. 비슷한 글이 7개가 줄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쓴이 닉네임은 다 달랐지만
글에 어투와 줄 바꿈 습관이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닉네임을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가입 날짜가 모두 일주일 이내였지요. 오유리.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가게 임대인 김 씨가 들어왔어요. 서 사장, 미안한데 다음 달 계약 만료되면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 김 씨가 모자를 벗으며 어렵게 말했지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위에서 얘기가 좀 있어. 자네 남편 쪽 회사하고 우리 회사가 거래가 있거든. 김 씨가 시선을 피했어요. 민석 씨 회사가 임대인분께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자네 처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김 씨가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갔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빚 1억 8천만 원, 회사가 붙여준 변호사, 우울증 진료 기록, 허위 리뷰, 임대 계약 종료까지 모든 칼끝이 한꺼번에 제 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손바닥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셔터를 내리지 못하고 카운터에 엎드린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이 푸르게 밝아올 무렵 가게 문 앞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춰 섰어요. 발소리는 한참을 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엎드린 채로 고개만 들어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태경이었습니다. 검은 코트 깃을 세운 채 옆에 키가 작고 마른 중년 남자 한 사람을 데리고 서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밤새 가게에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태경이 옆 사람을 한번 돌아보며 말했지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태경과 함께 온 남자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어색하게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강민석 씨 회사에서 외주 일을 좀 봐드렸던 사람입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저는 그 호칭에 잠깐 어리둥절했습니다. 외주 일이라뇨?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앉아서 얘기하시죠. 길어질 겁니다. 태경이 의자를 끌어다 김 실장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에서 갈색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진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양심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요. 김 실장이 파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지요. 이게 뭐예요? 저는 파일에 손을 대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강민석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한 2년 됐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김 실장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숫자가 빼곡한 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춰봤지요. 제가 그 돈 흐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시키니까 했죠. 거절하면 저도 잘리니까요.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걸 가져오세요? 저는 김 실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민석 씨가 마지막에 빼돌린 돈으로 오유리 씨하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 영수증 처리를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는 못하겠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이 일을 알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본부장이요. 알다마다요.
그 사람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강민석 씨가 챙겨준 게 1년에 몇 천은 될 거예요. 김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의 뿌리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서윤진 씨,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회사 감사팀에 넘기시든 검찰에 넘기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얼굴 안 봐도 되는 대로 갈 겁니다. 김 실장이 모자를 다시 눌렀었지요.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답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김 실장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섰어요. 유리문이 닫히고 김 실장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카운터 위 파일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태경 씨, 이거 진짜예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 숫자 맞춰봤습니다. 회계사 일하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태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지요. 민석 씨 명의로 된 차명 계좌가 3개 더 있어요. 거기로 빠진 돈이 4억 가까이 됩니다. 태경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4억이요. 저는 그 숫자에 잠시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리고 서윤진 씨 명의로 받은 1억 8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찾았습니다. 차명 계좌 중 한 곳으로 입금됐어요. 태경이 한 장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지요. 그럼 제가 결백하다는 게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증명됩니다. 명예 도용의 사기까지 민석 씨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태경이 처음으로 옅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며칠 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정수진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정수진 씨는 김 실장이 넘긴 자료와 태경이 정리한 차명 계좌 내역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천천히 번지더군요. 서윤진 씨, 이거 한 방이에요. 한 방? 정수진 씨가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정말 가능해요.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로 물었습니다. 가능 정도가 아니라 민석 씨 인생이 끝나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형사 처벌도 받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명예 도용권은 따로 형사 고소하면 돼요. 정수진 씨가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박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검찰 일이긴 한데 우리가 자료만 잘 넘기면 알아서 굴러갈 거예요. 회사 감사팀에 먼저 익명으로 넘기는 게 좋겠어요. 회사가 먼저 칼을 빼들면 박 본부장도 발이 묶이거든요. 정수진 씨가 차분히 설명해 줬지요. 언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민석 씨가 가장 잃을 게 많은 날이요. 평소 같은 날 말고. 정수진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떠오르는 날짜가 있었어요. 민석이 2달째 입에 달고 살던 임원진 회식 날. 승진을 앞두고 본부장과 임원들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들떠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민석 씨가 임원들 모시고 회식하는 날. 저는 정수진 씨에게 말했지요. 좋아요. 그날로 가요. 저는 그날 오전에 이혼 소송 서류 정식으로 접수하고 같은 시간에 감사팀으로 자료가 들어가게 하면 돼요. 정수진 씨가 펜으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 단골 손님 한 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 맘카페 글 다 거짓말인 거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오늘 가게에서 산 꽃다발 사진 올렸어요.
다른 단골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힘내세요. 저는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그 메시지를 2번, 3번 읽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사이 가게 SNS에 정성스러운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지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저는 잊고 있었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태경이 셔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님 만나고 오시는 길입니까? 태경이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어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움직이기로 했어요. 저는 셔터를 올리며 대답했지요. 잘 됐습니다. 저쪽 유리도 그날 친정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일이 터지면 도망갈 곳이 없겠죠. 태경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태경 씨, 종이 가방은 뭐예요? 저는 가방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아침에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김밥하고 따뜻한 죽 사왔습니다. 태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지요. 저는 가방을 품에 안은 채로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저는 가게 문을 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윤진 씨. 태경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저를 불렀어요. 네. 저는 돌아봤지요. 이번 주만 버티시면 됩니다. 딱 이번 주만요. 태경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에 혼자 남아 종이 가방을 풀어보니 죽통 옆에 따뜻한 보온팩까지 들어 있었지요. 저는 의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숟갈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간 따뜻한 음식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한 숟갈씩 비어있던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되었어요. 며칠 후 민석과 유리가 어떤 얼굴이 될지 천천히 그려보면서 저는 그릇 바닥에 남은 죽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옅은 화장을 했지요. 가게에 나가지 않고 정수진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의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서윤진 씨, 떨리시죠? 정수진 씨가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안 떨려요.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좋아요.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세요. 오후 6시 회식이 시작될 시간에 맞춰서 감사팀의 자료가 들어갈 거예요. 정수진 씨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진 씨와 함께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한번 울렸어요. 태경의 메시지였습니다. 6시 정각, 퀵서비스 출발 확인했습니다. 박 본부장 자리 옆 임원 앞으로 갑니다. 같이 끝냅시다. 저는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녁 6시 15분 정수진 씨와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민석 씨가 지금쯤이면 임원들 잔에 술 따르고 있을 거예요. 정수진 씨가 찻잔을 들며 말했지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못 보겠지만 상상은 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정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수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받았다고요. 임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자료를 받고요. 박 본부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요. 정수진 씨가 통화를 짧게 끝냈어요. 민석 씨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 통보 받았대요. 회사 차량도 회수당하고 법인카드도 정지됐고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 출석 통보 받을 거예요. 정수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마음 가운데까지 천천히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경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유리도 친정 모임 자리에서 부모님께 모든 걸 들켰습니다.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통쾌하게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한 달 동안 제 어머니가 가게 뒷마당에서 몰래 우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눈물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지요. 이혼 소송 첫 기일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저는 정수진 변호사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반대편에 앉은 민석은 며칠 사이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헐렁해 보였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은 채였어요. 그 옆에 앉은 대형 로펌의 박세훈 변호사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청구 금액이 과도합니다. 박세훈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과도하지 않습니다. 강민석 씨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 외도 상대와 호화 여행을 다녔고 의뢰인 명의로 1억 8천만 원을 도용한 사실이 모두 증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차분하게 받아쳤지요. 그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박세훈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빼돌린 돈의 흐름 자체가 외도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자료를 한 장씩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민석은 그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 제 손을 잡고 우산을 기울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조차 낯설었지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석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윤진아, 잠깐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 저는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멈춰 섰지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민석이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내가 봐달라고 빌었어야 할 때는 호텔 방문이 열리던 그 순간이었어. 지금은 너무 늦었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윤진아, 진짜 미안해. 회사도 잘리고 부모님도 쓰러지시고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갈 데가 없다는 말, 내가 그 호텔 방문 열고 들어가던 날에 했어야 했어. 너는 그날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한 뒤 돌아섰어요. 민석이 한 번 더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왔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제 명의로 도용된 빚의 상환 책임까지 모두 제가 청구한 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석은 횡령죄로 따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고 박 본부장도 같은 사건에 묶여 회사에서 해임되었지요. 유리는 태경과의 이혼 소송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와 민석이 통화한 녹취한 토막이 태경을 통해 저에게 도착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 여자 그냥 가만 놔뒀으면 됐잖아. 유리의 새된 목소리가 녹음 속에서 울렸습니다. 내 인생은 안 망가졌어. 내가 너한테 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민석이 낮게 받아쳤어요. 내가 너 꼬셨어. 내가 먼저 들이댔지.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요. 꼬셔도 안 넘어가는 사람은 안 넘어가.
내가 잘못한 거야.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과 그 사람을 흔들었던 여자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늪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통쾌하다기보다 어딘가 서글프게도 느껴졌지요. 그래도 저는 그 서글픔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단골 빵집에 부탁해서 만든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초는 꽂지 않았지만 윗면에 작은 분홍꽃 하나가 올라가 있었지요. 저는 카운터 위에 케이크를 올리고 가게 안조명을 하나씩 켰어요. 가게에 단골 손님 몇 분과 정수진 변호사, 그리고 태경이 와 있었습니다. 서윤진 씨, 축하드립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정수진 씨가 가장 먼저 잔을 들었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수진 씨의 손을 마주 잡았지요. 사장님, 우리 카페에서 매주 꽃 받으면서 응원만 했는데 끝까지 잘 버텨주셔서 우리가 더 고마워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허위글 막아주셔서 가게가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는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태경 씨도 한마디 하세요. 정수진 변호사가 태경을 향해 말했지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서윤진 씨가 흔들리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태경이 짧게 말하고 잔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떨궜다 다시 들었습니다. 케이크 잘라요. 오늘은 진짜 축하해야 할 날이니까요. 저는 케이크 위에 칼을 가만히 올렸지요. 크림이 부드럽게 갈라지는 동안 가게 창밖으로 늦은 봄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가게 한쪽 화병에 꽂혀 있는 라넌큘러스가 그 햇살에 천천히 흔들렸어요. 저는 칼을 끝까지 내리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한 달 전 호텔 방문을 열던 그 손과 지금 케이크를 자르는 이 손이 같은 손이라는 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지요. 판결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손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새벽꽃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단골 손님과 인사를 주고받는 일상이 다시 돌아왔지요. 가게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단골들이 손수 만들어 보내준 응원 손편지가 한쪽 벽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횡령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어요. 실형이 떨어질 거라 했던 변호사들의 말과 달리 회사 측에서 일부 합의를 봐주면서 형이 가벼워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동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제 인생에서 민석은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마감을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던 저는 골목 끝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민석아, 너 여기서 뭐해? 저는 우산을 한 손에 쥔 채 멈춰섰지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잠깐만. 민석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한참 떨어진 자리까지 풍겨왔어요. 술 마셨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내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다 망친 거라고. 민석이 휘청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망친 거 아니야. 내가 망친 거야.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윤진아,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민석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신고할 거야. 일어나서 가.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노려보다 결국 빗속을 비틀거리며 사라졌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문제는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이틀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를 맴돌았어요. 어떤 날은 길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서서 가게를 노려봤고 어떤 날은 셔터에 발길질을 했지요. 저는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민석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사장님, 접근금지 신청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정수진 변호사가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변호사님. 서류 준비할게요. 저는 가게 안의자에 앉아 깊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석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석아, 나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다 갚고 있잖아. 회사도 잘리고 부모님도 쓰러지셨어. 너도 이제 그만하자. 민석이 진열대 앞 화병을 손으로 쳤어요. 유리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안에 꽂혀 있던 작약이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쏟아졌지요. 너 정말 미쳤어. 저는 카운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민석이 두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작은 화분 하나가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카운터 아래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5분쯤 뒤에 경찰이 도착했고 민석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지요. 가게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짓밟힌 꽃잎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한참을 쓸어 담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빗자루가 자꾸 미끄러졌지요. 같은 시간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역 맘카페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슬 꽃집에서 받은 꽃다발 때문에 아이가 식중독 걸렸어요. 알레르기 반응 심하게 와서 병원 다녀왔어요. 포장에 묻은 약품 때문인지 손에 발진이 났어요.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글을 읽고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꽃집에서 꽃다발로 식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글에는 그럴듯한 사진과 처방전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반나절도 안 되어 가게에 잡혀있던 주문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1시간 뒤에는 구청 위생과에서 불시 단속까지 나왔지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신고요. 저희는 꽃 파는 곳인데요.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은 해야 해서요. 직원이 미안한 얼굴로 가게 안을 둘러봤지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 가게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이 누군가는 또 다른 자리에서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누구일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떠나고 잠시 후 가게 앞에 한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한복자 씨였습니다. 한복자 씨는 가게 셔터 앞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았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내라. 며느리가 사람을 잡았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영업방해예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가 말했지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냐?
우리 아들 인생을 내가 망쳤는데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한복자 씨가 돗자리 위에 누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경찰 부를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부르라고. 늙은이 잡아가게. 한복자 씨가 소리를 높였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앞을 흘끔거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저는 그 시선들 속에 서서 한참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는데 신호등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몇 발짝 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차 안천장이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게 보였지요.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목에 차가운 기계를 채워주는 동안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많이 무리하셨네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신 것 같고요. 일단 좀 쉬세요.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누가 다급하게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태경이었어요. 정수진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서윤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가게에 갔더니 정수진 씨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요. 저는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쪽이 우리가 봐주면 봐줄수록 더 달려들고 있어요. 태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지요. 저는 천장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천천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체념도 분노도 아닌 어떤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었어요. 네, 끝을 봐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까지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손등에 꽂혀 있던 주사바늘이 흔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저는 곧장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루도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도 낯설지 않았지요. 저는 카운터 뒤에 앉아 정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요.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일단 가게 안팎에 CCTV부터 늘리세요. 화질 좋은 걸로요. 민석 씨가 접근하는 모든 순간이 잡혀야 해요. 정수진 씨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업체 부를게요. 저는 메모지에 받아 적었지요. 그리고 맘카페에 허위글 올린 사람,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거예요. IP 추적 가능해요. 글에 사진까지 첨부했으니 본인이 직접 올린 거예요. 정수진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리 씨겠죠? 저는 가만히 물었어요. 10중 8구요. 한번 잡히면 도망 못 가게 묶어둘 거예요. 정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날 오후 CCTV 업체가 가게에 왔어요. 가게 안쪽, 출입문, 길가 쪽까지 모두 6대의 카메라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화질은 사람 얼굴의 표정까지 또렷이 잡힐 정도였어요. 설치가 끝난 다음 날 밤, 민석은 또다시 가게 앞에 나타났지요. 가게 셔터를 발로 한번 차고
침을 뱉고 한참을 서서 안쪽을 노려보다 돌아갔어요. 그 모든 장면이 새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영상을 USB에 담아 경찰서로 가져갔지요. 신고 접수한 거 2건이랑 이 영상까지 합치면 이번엔 즉시 처벌 들어갑니다. 접근금지 결정도 빨리 나올 거예요. 담당 형사가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지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할 일이에요. 형사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민석에게 접근금지 결정이 떨어졌어요. 가게 반경 100m 안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인계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 결정을 받자마자 비웃듯 다음날 또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가게 안까지 들어와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 떨어뜨렸지요. 새로 들어온 수국 화분 3개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석아,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너랑 나는 끝이 없어. 민석이 비틀거리며 한 발 더 들어왔지요. 저는 카운터 아래 비상벨을 다시 눌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민석은 가게 안에서 화병을 던지고 셔터를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대로 구속되었지요. 경찰차에 실리는 민석의 뒷모습을 저는 가게 문 앞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유리 쪽 사건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사이버 수사대가 맘카페 허위 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유리의 휴대폰에서 글이 작성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처방전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한 것이었고 식중독 운운한 글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도용 이미지였어요. 유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 결국 모든 걸 인정했지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어요. 손해배상은 따로 민사로 갈 거예요. 위자료, 영업 손실 다 청구할 거고 이번엔 한 푼도 안 봐줄 거예요. 정수진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봐주지 마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같은 무렵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시어머니 한복자 씨에게도 영업방해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떨어졌습니다. 한복자 씨는 결정문을 받은 날 마지막으로 가게 앞에 왔어요. 이번에는 돗자리도 종이 피켓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었지요. 어머니, 더 이상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가게 문 앞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보자.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한복자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 편에 서신 그 순간부터 끝났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요. 우리 민석이가 구치소에 들어갔다. 한 번만 면회 가달라. 응. 한복자 씨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안 갈 거예요. 평생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다음에 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신고할게요.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한복자 씨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보였지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가위로 조심스럽게 라일락 줄기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한참 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한복자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법정 마지막 기일에서 유리는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치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리는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이 태경을 통해 들려왔어요. 유리 부모님 댁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태경이 가게에 잠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지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두 사람 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안쓰러우신가요? 태경이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때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게 이상해서요. 미움이 다 빠져나갔어요. 저는 옅게 웃었지요. 그게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까지 다 끌고 가는 건 너무 무거운 일이니까요. 태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구치소를 다녀왔습니다. 면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정수진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혼이 모두 확정됐고 위자료와 명예 도용비제 정산까지 마무리됐다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면회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면회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면회실 안을 잠깐 들여다봤지요. 민석이 정수진 변호사 앞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 더 야위어 있었고 머리가 거의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민석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지요.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4년 전 봄 카페에서 처음 만난 민석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 손, 디저트를 맛있게 먹으며 웃던 그 미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더는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 끝났습니까? 태경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네, 다 끝났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로 모셔다 드릴게요. 가는 길에 따뜻한 거 한잔 하시죠. 태경이 차 키를 들어 보였지요. 좋아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차창 너머로 가로수의 새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게 보였지요. 저는 그 잎들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에는 어느새 푸른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시장에 다녀오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셔터를 내리는 일장을 다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단순한 반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유리는 지방 어딘가에서 식당 일을 하며 산다는 소문이 마지막이었지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가게 매출은 그 사이 몰라보게 늘어 있었습니다. 제 사연이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일부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꽃을 만들어 드렸지요. 가게 한쪽 벽에는 여전히 단골들이 보내준 손편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부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랜 단골 미선 씨가 가게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선 씨, 진짜 축하해.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줄까? 저도 마주 웃으며 카운터 뒤에서 나왔지요.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사장님 손은 제가 믿으니까요. 미선 씨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만들어줄게. 저는 미선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미선 씨가 돌아간 뒤
가게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작업 노트를 펼쳤어요. 부케 디자인을 그려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지요.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가게 안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호텔 방문이 열리던 순간, 가게 앞에서 한복자 씨가 누우려 하던 순간, 응급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던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흑백 사진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가게를 작은 법인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의 절차를 밟았고 지금 자리보다 2배쯤 넓은 매장도 새로 알아봤어요. 2 정거장 떨어진 큰 길가에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와 있었지요. 저는 그 자리를 보러 갔다가 가게 앞 큰 창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어딘지 낯설었습니다. 4년 전 우산 아래서 빗물 젖은 앞머리를 매만지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2 발로 단단히 서 있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지요. 새 매장 오픈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들과 정수진 변호사, 그리고 태경이 와 있었어요. 정수진 씨는 가게 입구에 큰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윤진 씨, 오픈 축하해요. 진짜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정수진 씨가 꽃바구니를 카운터 위에 올리며 말했지요. 변호사님,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정수진 씨의 손을 2 손으로 잡았어요. 제 덕분 아니에요. 본인이 끝까지 안 무너지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수진 씨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태경은 입구 쪽에 서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태경 쪽으로 다가갔지요. 태경 씨,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픈 축하드립니다. 가게가 정말 환하네요. 태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태경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말씀하세요. 태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가게에 들러주세요. 친구로요. 저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어요. 네, 친구로요. 태경이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가장 무거운 시간을 함께 지나온 사람이 곁에 한 사람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산더미였지만 저는 잠시 카운터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하얀 벽, 큰 창, 입구 옆에 새로 들여놓은 작업대까지 모두 제가 하나하나 골라드린 것들이었지요. 저는 가게 한쪽 화병에 꽂혀 있는 작약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민석이 가게에서 던져 깨뜨렸던 그 작약이었어요. 같은 꽃을 다시 사다 꽂아두며 저는 그날의 저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요.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새로 산 노트였어요. 첫 장을 펴고 펜을 들었지요.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천천히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번지더니 한 방울 2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지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새 매장 앞에서 한번 돌아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윤슬이라는 2 글자가 노을빛에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저는 가만히 웃으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자리,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자리,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도 저는 여전히 저였어요. 오히려 그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4년 전 비 오는 봄날, 우산 아래서 누군가의 미소에 기댔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 우산을 제 손으로 쥐고 제 비를 제 어깨로 받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골목을 빠져나오는 길, 어디선가 라일락 향이 옅게 실려왔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지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고 꽃시장에 다녀올 것이고 새 가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단순하고 단단한 하루하루가 이제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미소를 머금은 채 노을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진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빚더미에 앉고 가게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던 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두 발로 일어섰는지 그 긴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셨어요. 윤진의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자기 자리를 지켜낸 한 사람의 기록으로 남았으면 했지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무너질 것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 밤에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셔터를 올리는 단단한 일장이라는 것을 윤지는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주었어요. 혹시 지금 어떤 무거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윤진의 마지막 그 한 줄을 함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당신의 진짜 인생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